Till the next. Let's innovate. 2020년 한국 철강 산업과 2021년 전망을 맡은 스틸데일리의 손정수 국장입니다. 2020년 한국 철강 산업은 코로나19를 빼놓고는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업체별로, 제품별로 시황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2021년까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2022년 이후에나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0년 한국 철강 산업과 이슈, 특히 철강 수요와 수익성, 그리고 2019년 이후 이어진 구조조정과 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은 한국 철강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품별로,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요 이슈별로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한국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한국의 철강 수요 산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8월까지 자동차 생산은 16.3% 줄었고, 조선 건조는 12.2%, 수주는 56.3% 감소했습니다. 주요 산업 중에서 건설만 지표가 소폭 개선되었을 뿐입니다. 한국 최대 철강 다소비 산업인 자동차의 경우에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로 자동차 공장이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세계 자동차 부품 조달 체계가 코로나19로 무너지면서 중국산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을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 공장에서도 벌어졌는데, 특히 현대자동차 북미 공장은 5월에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한 개별 소비세 인하, 그리고 일단 신차 출시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자동차 생산은 전년보다 13% 감소한 344만 대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내수는 2.1%, 수출은 29.7% 감소가 예상됩니다. 조선은 부진의 굴이 더 깊은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교역량이 급감하면서 신조선 발주량이 뚝 끊겼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전년 대비 64%나 신조선 수주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조선 수주 감소로 상당 기간 동안 조선용 강제의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은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은 산업인데,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을 때 일부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긴 했지만 자동차처럼 밀집된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공사 차질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시장에 활기를 띄웠고, 향후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가전은 코로나19의 수혜를 일부 본 것 같습니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프리미엄 가전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이러한 백색 가전의 판매량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철강 제품의 출하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한국의 철강 생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악재가 한창이었던 2월에서 4월까지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에서 15% 줄었습니다. 그러나 8월에는 감소폭이 2.1%로 둔화됐습니다. 8월까지는 누계 조강 생산량은 4,380만 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8.7% 감소했습니다. 조강 생산량 감소에는 포스코의 광양 3고로 합리화와 화입 지연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 광양 3고로는 5월에 개수가 끝났지만 코로나19로 자동차 중심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례적으로 화입을 늦췄고 7월 10일에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경기에 민감한 특수각, 특히 세아베스틸은 6월에서 7월 기간 동안 2, 3주씩 공장 가동을 수시로 중단하는 등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그 결과 4월에서 7월까지 유례없는 조강 생산 감소기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7월 이후에 주문이 늘어나고 있고 수입도 많지 않아서 한국의 철강 시황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수요의 부침만큼이나 철강 제품 가격도 큰 변화를 보였는데, 아래 왼쪽 차트는 국산 열원과 철근, 오른쪽은 중국산 열원과 중국산 철근의 한국 유통 가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철근은 코로나19 영향을 거의 없었던 것으로 가격 흐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철근 가격은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3월부터 오히려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연중 최고 가격인 67만 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이에 맞춰 중국산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 가격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수선한 경제와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랐던 것은 1분기 수익성 악화로 고전한 제강사들이 적극적으로 감산을 기반으로 할인을 줄이고 원가 반영을 위해서 가능한 수준까지 철근 가격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이익 구조를 안정시키겠다는 철근업계의 의지가 가격에 반영되면서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열연강판은 코로나 확산과 함께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2월에 65만 원 정도 거래됐던 열연강판 가격이 5월 말에는 60만 원으로 떨어졌고, 가격이 8월쯤에서 빠르게 회복된 것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철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철강 연원료 가격이 올라 원가 압박이 커지자 열연강판 가격도 함께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철강업계의 수익성은 어떻게 됐는지 고로, 전기로, 냉영 단합, 그리고 강관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감소에 대한 부담과 원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철강사마다 수익성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현재 떠오른 상태인데, 영원히 적자를 보지 않을 것 같은 포스코가 2분기에 별도 기준으로 1,085억 원 적자를 냈고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1.8%로 떨어지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력인 자동차용 강판 판매가 급감하면서 수출과 내수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포스코의 2분기 판매량만 놓고 보면 776만 톤으로 지난해 2분기에 98만 4천 톤 줄었고 11.3%나 감소했습니다. 3분기에는 2,619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였으며 4%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냈습니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평소 분기에 1조 원씩 이익을 내고 있고 영업이익률 8, 9%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현대제철은 봉이역류 시장에 선전을 하면서 이익률이 다소 개선되고 있긴 한데, 대체로 손익분기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기 때문에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격 인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액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어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상반기 부진의 골이 심해 올해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은 4% 정도로 축소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8.5%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영광류 상황은 좀 다른데, 차트에서 보시듯이 전기료 업체인 대한제강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호전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4%에 머물렀던 대한제강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를 바닥으로 회복되기 시작해서 2분기에는 10.4%까지 늘었고, 비수기인 3분기에도 8.6%를 기록하는 등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8에서 9%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철근 제강사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수요 감소에 대응해 적극적인 감산을 통해서 가격 주도권을 확보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강사 이익에 부담이 됐던 할인도 사라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크게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연 단합은 고로사와 달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감하자 내수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수입 시장에서도 싸게 여론코일을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롤마진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실제로 KG 동부제철의 경우 올해 상반기 4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영업이익률로는 4.6%인데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률 1.2%보다 4배가량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는 5% 정도를 잡고 현재 이익 향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냉연 단합의 경우 최근 열연코일 수급이 타이트해진 데다가 포스코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냉연업체들은 올해 깜짝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과는 수출과 내수에서 모두 부진한데, 열연코일 가격이 올랐지만 제품 가격에 더디게 반영되고 있고, 고객들의 반발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수입 규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강간사들은 코로나19까지 퍼지면서 수익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철강 산업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투자와 구조 조정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한국 철강 산업은 크고 작은 인수합병이 진행됐습니다. 판주리에서는 동부제철이 KG그룹에 인수됐고 KG 동부제철로 재탄생했습니다. 스테인리스 냉연에서 박판업체인 대양금속도 새로운 주인을 찾았고 최대 일반 형광 생산업체인 한국특수형광도 매직홀딩스가 인수한 상태입니다. KG 동부제철은 재무구조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한창입니다. 특히 컬러강판 투자를 시작하는 등 20년간 미뤄두었던 성장 전략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특수형광도 매직홀딩스에서 성장 전략으로 70만 톤급 철근 압연기를 새로 내놓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현재 다니엘리사와 설비 계약을 맺고 변신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대한제강은 YK 스틸 인수에 철근업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본 야마토 고교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하고 대한제강에 매각을 하면서 이루어진 인수합병입니다. 대한제강은 YK 스틸 인수의 철근 분야에서 현대제철, 동국제강과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향후 3년 내에 부산 공장을 폐쇄하고 당진 이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근 시장이 3강 체제로 새로운 경쟁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제철이 수건이 H형광 투자를 올해 시작을 했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DK동신도 컬러강판 설비를 신규로 가동하거나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국 철강 업계에서는 브랜드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럭스틸, H코아를 넘어서 포스코가 건자재 시장에서 이노빌트라는 신개념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솔루션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이외에도 세아창원 특수강이 공구강 분야에서 듀라, 두맥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비대면 영업, 브랜드 마케팅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올해 철강 수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은 전 제품에 걸쳐서 모두 감소했는데 제강은 8.7%나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제품 역시 자동차 관련 제품들인데 특수강 본강의 생산이 25.9%나 줄었고 판재료 중에서는 아인도 강판이 12.5%, 컬러 강판이 13.6% 줄었습니다. 국내 판매는 역시 특수강 본강이 25% 감소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기 강판 16.4%, 냉연 광폭 15.3%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9월까지 5%가 줄었습니다. 역시 특수강 본강이 33.2% 감소했고 아인도 강판 15.7% 줄었습니다. 수입은 27.3% 감소했습니다. 본경강류가 30.3% 줄었고 판재료가 21.4% 감소했습니다. 열연강판이 20.4% 줄었고 철근도 48.6%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수출이 그나마 선방한 것은 중국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9월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은 46.6%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수입은 28.8%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면서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한 결과 철강제 수요가 증가해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소비 시장이 엉망이 되었지만 수출은 우려보다 감소가 덜했고 수입은 크게 줄어 그나마 한국 철강사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한국 철강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한국 철강 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세계 경제가 얼마나 빨리 벗어나는가, 중국의 철강 수요와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한국의 철강 시장에 대해서 수요는 어떻게 되고 제품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철강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것인가, 분쟁이 완화된다면 한국처럼 수출을 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교역이 활기를 띨 것인가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철강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도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처럼 수출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중국이 올해처럼 순수입국 지위를 유지한다면 한국 철강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주요 기업들이 점차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각국 투자가 확대된다면 철강 시장도 점차 활기를 띨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재도 많이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19는 부담입니다.
올해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철강 소비가 크게 늘었지만 내년에는 크게 둔화되거나 혹은 제로 성장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다시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로는 CO2와 같은 환경부재 문제도 여전히 철강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철강 생산량이 증가에 따른 철강 연료료 가격도 높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철강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2022년은 정도 되어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영향은 불가피해 보이고 수요 산업별로 본다면 올해 부진했던 자동차 생산이 약 7%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가전은 5%, 건설 투자는 2%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내년에도 5% 감소의 부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올해보다 약 5% 안팎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는 2020년보다는 좋아지겠지만 큰 폭으로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내년 주요 기업의 사업 계획에서도 드러나는데 올해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은 약 3,400만 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포스코는 3,400만 톤 정도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판재료는 5에서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가전용 판재류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판재류 대표 품목인 여름 코일의 국내 수요는 3천만 톤 초반대로 떨어지겠지만 내년에는 3,200만 톤대 중반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2018년에 3,460만 톤이나 2019년에 3,350만 톤에 비해서는 적을 것 같습니다. 수출도 해외 수요가 늘어나면서 평소 수준인 680만 톤 정도를 회복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건은 중국산이나 일본산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특히 중국산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봉연강유는 철근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당초에는 2022년까지 철근 수요가 계속 줄어서 900만 톤 전후까지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800만 톤대 진입도 예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집행도 늘어나면서 건설 관련 지표, 특히 건축 허가 면적, 건축 착공 면적, 건설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근 소비도 올해 그래서 950만 톤에서 980만 톤 정도에서 내년에는 1000만 톤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20, 30만 톤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근업계의 관심은 오히려 소비의 증가보다는 이익으로 지금 이동한 상태입니다. 올해 이익 창출의 비결이 적극적인 감산, 가격 주도권의 확보, 그리고 할인 축소 및 폐지 등으로 가격을 많이 밀어 올렸다는 것인데 내년에도 이러한 가격 전략이 관찰될 것인가에 따라서 철근 제강사들의 수익성은 엇갈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내년에는 대한제강의 YK 스틸 인수 이후 시장 경쟁 구도가 달라진다는 점도 제강사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H형강은 최근 수년간 큰 변화가 없었는데 피시공법 적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H형강 시장을 대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센터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요가 늘면서 대체한 부분을 상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변수는 수출입니다. 주력 시장인 동남아시아 등에서 새로운 공급사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수출 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수익성도 이에 따라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약 260만 톤 전후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출 감소가 내수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철근처럼 감산을 통해 수익성 향상을 이룰 것인가가 현재 H형강 시장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중국산 무역 규제의 연장 여부인데 연장이 된다면 현 시장 구조가 이어질 것이고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이슈는 첫 번째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 코로나19와 비대면 영업이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이고 통상 마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수익성은 한국 철강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수출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조선, 한국의 철강 수요 기업들이 과점화되어 있어 이들 업체와 어떻게 협상력을 제고할 것인가도 관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유 후판인데 후판은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처럼 몇몇 기업에 대한 소비 의존도가 높아 철강사들이 가격 협상력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디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도 관건인데 올해 수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 9월 철강제 수출 가격은 784달러 정도입니다. 이는 지난해 905달러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수출 금액도 지난해 2,053만 달러에서 올해는 1,697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수출량은 4.6% 감소했지만 수출 금액은 17.3%나 하락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보통강 열연의 경우에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18% 증가했지만 수출 금액은 3.6% 감소했습니다. 평균 수출 가격은 459달러인데 지난해 562달러에 비해 103달러 하락한 것입니다. 반대로 원료인 철광석은 1, 9월까지 수입량은 7.1% 줄었지만 수익 금액은 이보다 적은 5.0% 감소했습니다. 평균 수익 가격이 93달러로 지난해보다 2달러 올랐습니다. 수출 감소도 감소이지만 수출 수익성이 나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세계 철강 무역 분쟁이 변수이긴 하지만 세계 경제가 다소나마 회복된다면 수출 수익성도 다소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 확산이 한국 철강 업계에 준 충격은 생산 판매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재택근무의 확산에 따른 노사관계, 코로나로부터 생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고객 접점 관리와 비대면 영업의 중복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그동안 철강 전자상거래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영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 철강 시장은 중국 등과 달라 전자상거래가 정착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철강업계에 던져준 화두는 철강업계도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 기업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통상마찰과 관련된 것인데 내년도 한국 시장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스테인리스 판재에 대한 AD가 현재 진행 중이고 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중국산 H형강의 AD 무역 규제 연장뿐만 아니라 베트남산, 바레인산 등 해외 수입 H형강에 대한 신규 규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스코는 일본산 열연코일이 저가로 유입되면서 AD를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철강사들은 수출 비중이 높아 대체로 수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이 축소되고 있고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철강사들도 수입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무역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해외 업체들은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슈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인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기업은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동종사 인수를 검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도 모색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철강 산업은 수요의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세계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한국 철강 기업들도 활기를 찾지 않겠나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건축 기술의 결집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초대형 빌딩.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본이자 중심인 골조. 골조는 건축물의 핵심입니다. 만약 골조가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에 예상치 못한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림에 따라 건축물도 이에 반응하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리가 사방으로 위험하게 쏟아지고 가구가 넘어지며 물건들이 떨어집니다. 순간 강력한 진동에 의해 골조에 큰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H코어 강제를 적용한 강기둥 약보 골조이고 오른쪽에는 일반 강제를 적용한 약기둥 강보 골조입니다. 일반 강제를 적용한 구조물은 하부층의 기둥들에 소성 힌지가 발생하여 구조물이 심하게 뒤틀리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H코어를 적용한 구조물은 구조 부재에 부분적인 충격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건축물을 지탱합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일반 강제를 적용한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의 강도가 기둥의 강도보다 크게 되어 기둥이 먼저 항복하였고 이에 따라 특정 층이나 전체 건물의 붕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H코어는 일반 강제와는 다르게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강도 관리를 통해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는 내진용 형강, 내진용 철근, 내진용 후판, 내진용 강관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탁월한 에너지 흡수 능력과 남극과 같은 극저온 환경에서도 깨지지 않는 충격 인성을 비롯해 건축물 구조 안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용접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H코어. 지진에 견디는 최고의 기술 H코어는 안전한 건물의 중심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鉄工新聞の高田と申します。本日は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機会を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の鉄鋼業は今、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を受けて非常に厳しい状況に直面しています。一部で回復の兆しも現れていますが、まだ予断を許さない状況です。本日は日本鉄鋼業の現状と今後の見通しと題し、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影響を中心に日本鉄鋼業の現状を確認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本日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内容がページ2に入っております。まず日本鉄鋼業の現状を簡単にご説明した後、トピックスとして高炉メーカーの構造改革、輸出、電炉スクラップの3点について最近の動向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3ページのスライドをご覧ください。このグラフは月間の粗鋼生産量の推移です。折れ線部分は1日あたりの粗鋼生産量です。これを見ますと、月間の生産量が減少し始めたのは昨年2019年の夏頃からです。新型コロナの影響を受けた2020年4月、生産量はさらに減少しますが、実は生産源が鮮明になったのはコロナ以前からでした。これは、米中貿易摩擦をきっかけにした保護貿易収入の高まりが、引き金にな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鉄鋼の直接輸出が影響を受けただけでなく、自動車など鉄の需要分野の輸出減による影響もありました。一方で、2020年の第2四半期をそこに回復傾向も現れています。今年10、12月期の粗鋼生産量は、経済産業省によると2111万トンと7、9月に比べ約 10% 増加する見通しです。コロナ前までは戻りませんが、来年1、3月期はさらに回復すると言われています。次のスライドをご覧ください。これは日本国内の鉄鋼需要のうち自動車分野の受注量を表したものです。自動車分野の占める比率は、全体の需要の3割程度ですが、自動車向けの動向は高炉メーカーや特殊鋼メーカーの生産活動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
このグラフは、月次の受注状況ですが、先ほどの粗鋼生産の推移と似通った動きを見せています。今年7月以降の回復もわかるかと思います。鋼材受注は先行きの生産動向を占う先行指標と言えるので、今年末から来年にかけて生産活動が回復に向かうことが予想されると考えられます。日本のコールメーカーは昨年の以降の需要低迷を受けて、主に紙工程設備の一時休止を実施中です。新型コロナによる需要急減はこうした動きを加速させています。5ページ目は紙工程設備の現在の稼働状況です。日本製鉄、JF スチールの大手2社は複数の航路でいわゆるバンキング、これは一時休止と言われていますが、実施しております。ここに来て自動車向けの需要回復が出てきたことで、休止中の航路を再稼働する動きが出ております。この辺も表に示してあります。一方で、新型コロナの影響とは直接関係ありませんが、大手2社は、生産構造の見直しにも着手しています。例えば日本製鉄は、今年初めに呉製鉄所の閉鎖計画を発表しました。この辺の情報は6ページ目のスライドに、まとめてありますのでご覧ください。次に、日本の鉄鋼輸出の現状と見通し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最初に、今年の日本の鉄鋼の輸出量はどれぐらいの数字になるのか。それをお話ししますと、今年はおそらく3200万トン程度になると予想されます。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2009年、これは3400万トン程度でしたが、これを下回り、2005年の3228万トンという記録に並ぶ低水準の見通しです。2005年は、中国で過剰生産が深刻になり始め、アジア市場が混乱に陥った時期です。この時は、国内需要が、日本国内の需要が堅調だったため、日本の鉄鋼メーカーも輸出を減らして国内販売を優先する動きを見せました。これは月間の輸出量の推移です。これを見ますと、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が深刻化した今年4月から、急速に減少し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6月には241万トンと大幅に減少しました。直近では2019年の1月から2月にかけて同じような輸出水準でしたが、一方でコロナの影響は徐々に緩和し、7月からは輸出の引き合いも増えています。しかし、日本国内の自動車向けの需要が増えているため、供給能力では、日本の航路が一時休止をしている状況では、すぐに輸出を増やすことは難しく、9月の速報値では、輸出量は247万トンとあまり増えておりません。これは日本製鉄の大分製鉄所で、熱電ビルの定回収が行われていたことなどにも起因しております。次に9ページのスライドをご覧ください。これは主な向け先別の輸出量です。これを見ますと、特徴的な動きとしては、コロナショック以降、中国への輸出が増えてき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それまで韓国やタイより少なかったのが中国向け輸出ですが、4月以降は一気に月間60万トンを超えるレベルに達しています。今、最大の相手国は中国です。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世界全体の需要が減った一方で、中国では唯一需要が増え続けております。日本の輸出の注文も中国から好調だったと言えます。これにつれて価格も世界で最も高いレベルに中国の価格があったため、日本の鉄鋼メーカーも中国向けを優先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9月の数値では中国向けが59万トン、
韓国向けが31万トンでした。8月に比べどちらも減っています。これは日本からの輸出に余力がないことの表れです。なお、グラフにはありませんけれども、台湾向けは月間20万トン前後で、大きく変わっていません。日本の日本製鉄の和歌山製鉄所から輸出している CSC 向けのスラブ契約が、月間5万トンに減っているためであります。次のスライドをご覧ください。これは中国、韓国、台湾へ日本から輸出する際の、品種別の内訳を示したものです。中国に関する特徴として、このグラフを見てわかることは、様々な品種を日本から輸入していることです。特に今年は、スラブなどの半製品が4倍に増えています。また、ホットコイルも1月から8月までの累計で82万トンと約2割近く増えており、現状では韓国向けのホットコイル輸出を上回っております。また、厚板は62万トンで、昨年とほぼ変わっていませんが、日本から見た厚板の輸出先では中国が最大の今向け先となっています。韓国は日本のポールメーカーとドンブ製鉄などリローラー側の関係が深いこともあって、ホットコイルが全体の約4割を占めています。ただ、日本のポールメーカーは韓国へのホットコイル輸出は慎重な方針を続けており、直近の8月では、昨年比で 15% 減となっています。数量ベースでは韓国よりも中国向け、ベトナム向けの方が多くなっているのが現状です。また韓国向けの厚板に関しては、造船メーカーの受注が厳しいため、昨年比で3割減のペースで推移しております。台湾は先ほども申しました通り、台湾、CSC 向けのスラブ契約があるため、全体の6割が半製品輸出となっています。次のスライドをご覧ください。鉄鋼の今後の輸出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結論から言いますと、あまり数量は増え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現在、JV スチールが福山で高炉再稼働に動き、日本製鉄は、君津、室蘭と、11月までに、高炉再稼働させますけれども、それでも国内の自動車向けの需要増に追いつかないと見られています。このため、輸出に回す余力が少ないと考えられ、日本の鉄鋼輸出は月間で300万トンレベルに達しない状況が続くと考えられます。一方で、ホットコイルの輸出価格は現在、アジア市場で、1トンあたり540ドル前後ですが、特に日本製鉄が能力が足りておらず、価格が割高な遠隔地に優先して、輸出する傾向があるので、この傾向は当分続く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ます。今年はインドからの輸出がとても落ち着いており、中国市場の堅調が続いていることから、年内は今の価格水準を維持しそうな雰囲気もあります。続きまして、電炉スクラップの現状について、ご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12ページのスライドをご覧ください。これは日本における、電炉鋼比率の推移です。2019年度に日本の粗鋼生産が、9842万トンと、10年ぶりに1億トンを割り込みました。これにつれて電炉鋼の生産も、前の年に比べ 10% 程度減り、2353万トンに減少しました。高炉の生産量をほぼ表す天炉鋼は 2.5% 減だったわけで、電炉鋼の生産減が目立った形です。この結果、全体の生産量に占める電炉鋼の比率は 24% と、18年度に比べ 1.4 ポイント低下しました。ちなみに、同じく粗鋼生産が1億トンを割り込んだ10年前
リーマンショックの後の2009年度ですが、この時の電力消費率は 21.5% でした。それに比べると2019年度の、比率の低下は小さかったとも言えますけれども、かつて90年代までは電力消費率は3割 30% を超える、レベルにありましたので、今、電力消費率は依然として低水準にとどまっています。高炉生産が多いという日本の現状が続いているわけです。次の12ページのスライドをご覧ください。日本の電力消費率が低い理由は、電炉メーカーの生産品種が建設用鋼材、特に鉄筋箔鋼に偏っていることが挙げられます。鉄筋箔鋼は、建設現場への迅速なデリバリーが求められており、現地で作り、現地で出荷するという地産地消型の、性格が強い製品です。そのため、全国各地にメーカーがあり、これが、電力鋼生産の半分を占めております。12ページのグラフは、鉄筋箔鋼の需要の推移を表したものですが、人口の減少を背景にここ数年は縮小が避けられない状況となっています。普通光電の工業会によると、今年度、2020年度の鉄筋箔鋼の国内需要はです。前の年を、7% ほど下回り、681万トンになると見ております。鉄筋の国内需要が700万トンを下回るのは、実に44年ぶりのことです。この電力工業会の予測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に加え、東京五輪が1年延期になったことも織り込んでおります。次のスライドは、昨年以来の鉄スクラップの価格の動きです。先ほど申しましたように、鉄筋の内需が44年ぶりの低水準になる中で、電炉メーカーは、非常に採算の悪化、収益の悪化に危機感を強めています。この主な原因が主原料である鉄スクラップの価格の上昇傾向です。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よって不安心理が広がり、鉄スクラップの価格は今年の1月下旬頃に一旦急落しましたが、その後は輸出が戻り始めたことで、上昇に転じ、日本で4月に政府が緊急事態宣言を発した後は、経済活動の停滞によってスクラップの発生量が大幅に減少し、ないもの高の様相を呈しました。現在も発生量は通常の8割程度と言われています。一方でベトナム向けなどの輸出は好調で、今日本のスクラップ価格は2万円台の後半まで、上昇しております。新型コロナが感染拡大が表明した当初、電炉メーカーは、製品需要が落ち込む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を持ちました。また、例えば、日本の建設現場で新型コロナの感染者が発生し、工事を一時中断する動きなどがあったためです。一方で、緊急事態宣言が出た4月以降も、東京を中心に首都圏の建設工事は、予想に反して計画通り進められ、特に電炉メーカーの製品出荷に大きな影響はありませんでした。むしろ、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が鉄スクラップの発生源という状況を招き、結果的にスクラップ高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るのが現状です。次の15ページのスライドは、日本における鉄スクラップの輸入、特に中国の動向について、表しています。中国では5月の全人代の会議で鉄鋼業の代表が
鉄スクラップを輸入を再開することによって、エネルギー消費や CO2 の、エネルギー消費の減少や CO2 の排出減を、進めるべきだという提案が行われたと聞いております。中国では環境政策の一環として電炉の生産比率を引き上げる方針が示されていましたが、こうした政府の方針に沿って鉄スクラップの輸入が今後増えることが見込まれています。次の16ページのスライドは日本の中国向け鉄スクラップ輸出の動向です。中国は2018年末に雑品など、いわゆる低品のスクラップの輸入を禁止しました。もともと中国向けのスクラップ輸出の大半は雑品だったわけですが、この規制に伴って、翌2019年1月から鉄のスクラップの輸出が大幅に減少しました。さらにその年の7月には、鉄スクラップの、コードに該当する、HS コード6品目も輸入制限の対象になったため、現在、日本から中国向けの鉄スクラップの輸出は月間1000トン前後と極めて低い水準となっています。こうしたことを受けて次のスライドでは、鉄スクラップの、価格、今後どうなる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予測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現在、中国による鉄スクラップの輸入再開の動きが出ております。詳細はまだ不明ですが、とりあえずは、いわゆる上級スクラップ、日本でいう新立ちスクラップなどの輸入が再開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見られています。いわゆるこの新立ちといった上級スクラップは、日本の工労メーカーも調達を増やす傾向にありまして、もともと日本の電炉メーカーは、H2 などのローハイスクラップの購入が中心なので、いわゆる上級スクラップの購入量はさほど大きくありませんが、上級スクラップの価格上昇が H2 などヘビースクラップの価格に波及していくことが予想されています。つまり、現在、日本の鉄スクラップ市場は、市中発生量が通常の8割程度に落ち込む中、輸出が比較的堅調に推移。その上に中国向けの輸出が再開するとなれば、一気に国内価格が上が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現状では、今2万円台後半の価格が3万円を突破する可能性も十分にある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結果として電炉メーカーは、今年度下期の、採算悪化を非常に危惧する状況となっております。以上3点ほどトピックスをご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それを踏まえてまとめです。米中貿易摩擦をきっかけとした世界的な保護主義の動きに続い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があり、日本の鉄鋼需要は2009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もしくはそれを下回る状況まで落ち込んでいます。自動車向けなど一部需要分野には回復の兆しが出ていますが、新型コロナの感染収束の見通しはまだ立っておりません。そうした中で日本の鉄鋼メーカーは2019年、20年と2年続けて厳しい経営環境に直面しました。今年度下期は生産回復に伴い一定の収益改善が見込めると思いますが、しかし鉄鉱石価格の高止まりや先ほどお話ししました鉄スクラップの価格上昇含み、こうした現状を考えると、引き続き収益状況は楽観を許さない状況です。先ほど申しました通り、内需の回復傾向とは別に輸出環境はまだ厳しい状況が続くことも予想されます。このため、日本では工業の大手2社を中心に引き続き、生産体制の見直しなど構造改革を進める動きが継続すると思われます。
以上、簡単ではございますが、私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우리가 세상에 내놓은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 건물과 다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뒤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철, 평범한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원의 재료.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우리를 가슴뛰게 합니다. 우리가 만든 철강제가 기본의 표준을 끌어올리고 풍요의 수준을 높여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철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尊敬的各位领导、各位来宾，大家好。在这样一个庚子年里，全球遭受了从地缘政治格局的纷争到瘟疫的横行，无论是金融市场还是商品市场，都遇到了前所未有的冲击。美国股市10天4次熔断，全球大宗商品价格指数最低达到316.68点，创了比2016年1季度和2008年4季度更低的水平。WTI 原油期货这个价格呢，甚至创了负的37.63美元每桶的罕见纪录。然而，顽强的中国人民不但战胜了疫情，还创造了经济正增长0.7%的爬不过坎的奇迹。接下来呢，我代表上海钢联从3个方面向与会嘉宾呢做一个简要的报告。首先呢是回顾今年以来的中国钢铁市场，其次是展望2021年中国钢铁市场，最后呢展望一下中国中长期钢铁市场的前景。回顾2020年以来，中国的钢铁市场可谓是爬不过坎。截止10月16号，现货市场钢材综合价格呢，均价下跌了4%或118至3870。那10点的价格呢是4042，中厚板均价跌3%或152至3796，10点价格3937。热轧呢均价跌3%或132至3720，10点的价格是3895，均价的重心近年来呢不断的降低，但底呢就是在今年有抬高之势。不过呢，像中厚板这样的品种，这个钢厂的出厂价格，像宝武，它的出厂价呢是一路涨来。2020年中国钢铁市场运行的特点很多，比如进口大增，出口呢大降。铁矿石价格呢创了2014年以来的新高，板材价格呢强于长材的价格等等。这个由于时间的关系呢，就不一一展开赘述，这里只简单的说一下进出口的变化。那今年呢，就是这个1到9月份，中国钢材进出口的变化，增加了3431万吨的国内市场的供给。那从11月起呢，海外市场的压力会减轻。那中国今年的这个进出口的这个市场呢，不仅仅在成品材的这一端呢，就是发生了很大的一个变化，就增加了大量的进口，减少了出口，而且呢，就是在半成品方面，像钢坯还有这个就是这个生铁啊这方面呢，也是有大量的进口。那前9个月呢，就是生铁就进口了385万吨，这个比去年同期呢是多进口了356万吨。那钢坯呢，更是进口了1417万吨，比去年同期呢就是多进口了1279万吨。那应该讲这些产品的大量的进口，毫无疑问就是明显的增加了国内供给的这个压力。那其次呢，就是我们这个展望一下2021年的中国钢铁市场。这个
我们认为呢，就是只要不发生经济或者金融危机，在各国大量财政与货币政策的刺激下，中国钢铁市场有望在周期切换中实现底抬升的这样的一个走势。那首先呢，我们看一下这个全球和中国的宏观。那今年呢，中国的这个宏观经济应该讲从 GDP 的这个角度来看，有望呢实现这个就是这个一定的正增长。那我们预计呢，这个增长大概是在 2.4 左右。那预计2021年呢，中国的经济呢持续的回升，增速呢有望达到 8% 左右。明年的一季度呢，中国的经济有可能会达到 15% 的一个增长。那全球呢，就是经济增长呢，在今年呢大幅的这个萎缩之后呢，明年应该讲就是有一个这个显著的一个反弹。根据 IMF 的一个就是预测，明年呢全球的经济增长呢有望呢就是实现一个就是比较高的一个增长达到呢 5.2% 的这样一个水平。那高盛呢就是也预计呢就是明年全球的经济增长有望达到 6.6% 的这样一个水平。那我们从这个就是目前的各个国家的这个 PMI 的数据来看的话，也都呢处于这个就是这个大都处于这个扩张的这个态势，而且呢就是有一些国家或地区呢这个 PMI 呢在持续的这个扩张。根据国际钢协的一个预测，2020年全球钢铁呢这个需求将萎缩 2.4%， 下降至 17.25 亿吨。这个2021年的全球钢铁需求量将恢复至 17.95 亿吨，同比呢增长 4.1%。这个国际钢协预计呢，就是中国明年的钢铁的需求呢，就是维持一个平稳的态势。那我们钢联呢也预计，明年中国的钢铁供需基本上也保持一个就是平稳的这样一个态势。更长的一个周期，那我们至少看呢，就是有3个周期呢，就是处于这个切换发展的这个时间窗口。那最短的2到4年的这个基金周期，它的一个主要的影响的变量是财政与货币政策。那我们注意到呢，就是从2019年开始，全球许多国家和地区呢就出台了大量的财政与货币政策。那今年呢，受疫情的冲击，更是出台了就是更多的力度更大的一些财政与货币政策。那我们这个从这个就是商品的这个就是库存的这个周期来看，2000年以来，中国的库存呢经历了6轮的周期。而在过去的6轮周期里，最长的一轮是这个包括08年的金融危机在内的这个就是这个周期，它的最长的时长是45个月，而我们这一轮周期经历了46个月了，是吧？所以我们预计呢，就是这个新的一轮库存周期呢，可能早的话在今年的4季度，晚的话在明年的上半年会到来。那从这个就是朱格拉的周期来看的话，这个周期呢又叫固定资产投资周期。固定资产投资周期呢中的这个固定资产投资是存货周期转折点的一个决定性的因素。那这个7到11年的这个投资周期与机器和设备的这个方面的投资呢波动关联，固定资产方面的这个投资包括这个资本货物，像这个就是机器设备、建筑物、船只和飞机等等。那从另外的一个角度看，朱格拉周期也是技术升级产生的设备投资或者设备更新周期。随着人工智能和5G 技术的发展，生产技术这个改造升级以及国内外需求的回升，2020到2021年全球的固定资产投资正处在新一轮的朱格拉周期的这个底部，对工程机械等设备需求形成强有力的一个支撑。所以呢，我们这个展望
中国的未来的这个就是这个钢铁的需求，应该讲制造业用钢呢将会进入到一个新的时代这个领域。那从我们跟踪到的今年的中国的船舶这一块的发展来看的话，今年呢毫无疑问就是受到疫情的冲击，那整个船舶业这一块的话呢，就是造船用钢这一块是有所下降的。那明年呢，就是我们预计这个应该讲就是我们整个造船用的钢呢，就是会环比有一个增长，但是呢，增幅呢可能还是相对有限的。那工程机械这一块的话呢，应该讲中国在这2年呢，整个工程机械的用钢方面呢，出现了持续的一个大幅的一个增长。那今年呢，就是像挖掘机这样的一个品种，它的这个就是这个销量呢，有望突破30万吨同比这个增长呢25%左右。而这个就是这个我们从目前的中国的经济以及全球的这个经济复苏的表现来看，中国呢就是明年整个工程机械呢就是仍然会维持一个就是这个增长。那其中的这个就是像挖掘机、装载机等工程机械呢，就是销量这个它的增长呢可能有望保持3%左右的一个水平。那还有像这个工业锅炉等等这些东西的话，就是这个我们也认为呢，就是明年呢，就是这个大概有一个3%左右的一个增长。那汽车呢，就是这一块呢，应该讲今年呢，我们预计它的产量可能同比呢是负的4%左右的一个表现。那明年呢，就是汽车呢，这个有望呢，就是在今年下半年的这样一个就是持续这个回升的这样一个态势下呢，这个保持8%左右的一个增长。还有这个钢结构这一块，也是我们近年来用钢的增长的一个重要的领域。那我们预计呢，就是2021年呢，钢结构呢有望保持10%左右的一个增长。所以呢，就是从这些角度来看我们无论是这个中厚板还是热轧板转等等，明年呢就是这些板材的这个需求量都会有一定的这个增加。那今年呢，就是前10个月，根据我们钢联统计的一些数据来看的话，这个钢厂呢高炉的这个产能用率呢，大概是在77.2%的这样一个水平，同比呢是提高了1.1%。这个2021年呢，就是我们调查下来呢，仍有这个新增的高炉投产。那全国钢厂高炉呢，这个就是生产的这个受到的影响可能会比2020年要小，产能用率呢就是会维持在79.4%的这样一个水平，这个较2020年呢就是提高了1.5个百分点。同时呢，我们也预计2021年的这个出口呢，就是会有所增加，进口呢应该讲会有一个就是这个明显的一个下降。所以呢，总体上预计呢，2021年中国的粗钢的产量呢，将有可能达到10.4亿吨，同比呢就是增加1000万吨左右。那从这个就是这个具体的品种的角度来看，今年前10个月呢，中厚板的这个产能用率呢，较去年同期是高了4.3个百分点。这个明年呢，中厚板的这个产能这个就是这个几乎没有新增，整体的产量呢，就是或略高于2020年，增幅呢，这个可能在1%左右。今年的这个就是热转产能用率呢，前10个月呢，就是它的一个数据呢，比去年同期呢是低1.4个百分点。那今年呢，就是前10个月呢，热转新增的产能呢1500万吨左右，那世界的大概还有1200万吨的这个投产，保守的估计今年呢就是
这个热轧的新增的产能呢，或在2100万吨左右。那明年呢，可能继续有1400万吨左右的一个产能的增加。那产量这一块呢，就是有望增加1000万吨左右。今年呢，就是这个铁矿石的均价呢，我们预计大概是在到目前为止是在101.3美元每吨。那全年呢，就是这个价格呢，我们预计维持在100美元每吨左右，这个略高于2019年。那2021年呢，就是铁矿石的这个均价在海外钢厂呢逐步复苏的这样一个背景下，国内钢厂继续的处于较高的需求。与此同时呢，中国的这个废钢的进口的政策呢可能会放开，所以呢，就是这个整个2021年的这个就是铁矿石的这个价格的重心呢会往下移我们认为呢，这个均价呢就是大概是在90美元每吨这样的一个就是水平左右。那高点呢，就是肯定是要降低的，那低点也有可能会有所下降。那焦炭的价格呢，今年呢应该讲整个焦炭价格呢，就是在前期呢受到海外的这个焦煤价格的大跌的影响，那同时呢又受制于国内钢厂的这个价格的压制，那一度呢就是焦炭的价格表现相对低迷，但这个最近的一段时间里，焦炭的价格呢就是这个在稳步的上涨。这个当然不管怎么样，今年的这个均价呢，就是应该讲这个相对于去年来讲还是略有回落的。那我们预计呢，就是这个2021年焦炭的价格呢，就是这个或许有一个5%左右的一个上涨。那这个主要的钢材品种的价格，那我们基于呢就是这个周期的切换，还有呢就是这个流动性的这个变化来看这个预计呢2021年钢材综合价格呢就是这个稳中有涨，那最高价格呢就是也有望抬升，最低的价格也有望抬升价格的波动的幅度呢可能会加大而且呢就是这个不同的品种不同的区域价格呢还会有明显的一个分化。每当这个差值呢就是在收窄的时候呢，钢价都有一个回升。而从右边的两张图来看的话，这个 M1 减 M2 的这个就是数据这个差值跟钢价的这个同比的变化有非常好的一个相关性，这也是我们就是判断明年的整个钢价呢可能稳中有涨的一个非常重要的这个理论依据。那最后呢，就是我们就中国钢铁市场的中长期的这个市场呢做一个非常简要的一个展望。这个应该讲呢，就是中国的钢铁市场是全球市场密不可分的一个重要的组成部分。也因此呢，尽管这些年来呢，经济全球化、一体化受到巨大的冲击的这样一个背景下，但呢，相互之间呢，仍是有着相互关联和影响。也因此呢，中国的中长期钢铁市场，这个在未来呢一段时间里还会面临诸多的挑战。那我们认为呢，这个挑战呢，主要有这样几个方面。一是呢，就是中国钢铁行业的这个负债率仍然是普遍的过高。2019年12月份，中国钢铁行业的这个资产负债率呢是 61.91%， 但2020年9月份这个9月末负债率呢回升到了 63.3%， 有一些企业呢，它的这个负债率呢仍然处在 75% 或以上的这样一个高位水平。二是呢，就是产业集中度呢仍然过低。2019年我国呢这个就是钢铁行业前10位企业的产业集中度仅仅是 36.8%，
那千万吨级以上的钢铁企业的集中度也仅仅只有 52.38%， 产量排名前4的钢铁企业产业集中度仅为 21%， 与欧美日韩等国产量排名前4的钢铁企业集中度超过 60%， 这个相差太远。3是呢，就是这个需求将可能在未来的不久迎来这个峰值，这个4是呢，就是冶金原材料市场呢高度依赖海外的这个市场。这个5是环境约束越来越高，相应的主要的对策的措施，一是呢，通过效率变革来提高这个盈利的能力，这个降低负债。2是呢，加快企业兼并重组，无论是国有的保五还是呢就是民营的建融，都开启了国内钢铁行业大规模兼并重组的序幕。3是积极开展结构性调整，不仅是区域性的，还包括呢就是品种性的结构调整。4是积极优化内外2个市场配置。5是呢，通过技术提升、设备改造来满足环境的约束。企业要进一步加大环保投入和环保技术创新。无论如何，中国钢铁行业在“十四五”期间有望进一步提升综合竞争力，为继续引领全球钢铁行业的发展呢做出贡献。尊敬的各位领导、各位来宾，中国钢铁行业在“十三五”期间通过积极实施供给侧结构性改革，取得了翻天覆地的新变化，为在全球范围内的去产能做出了不可磨灭的贡献，也为中国“十四五”的行业发展奠定了良好的基础，从而助力实现中国经济双循环的发展路径，并且为全球经济的可持续发展做出应有的贡献。最后，感谢各位聆听，我的报告到此结束，谢谢大家。SEA Best Steel. Challenging ourselves. It is the power that transforms possibilities into new opportunities. SEA Best Steel takes on challenges and works through innovations to realize the infinite potential value of steel. Creating new values. That is just another step in the process of becoming the best. SEA Best Steel has set the world-class quality standard by continuously developing innovativ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building optimum automation systems. The burning passion of SEA Best Steel is boiling at 1,600 degrees Celsius. SEA CSS has manufactured stainless steel as well as other high value-added specialty steel products, including tool steel, carbon and alloy steel, and nickel alloy. With our less than 0.1 millimeter precision controllable RSM, DST, which minimizes mechanical property deviation via heat treatments and other special equipment. 우리는 세아창원 특수왕입니다. These are the core values of SEA CSS. SEA CSS. 달구고 두드려 더 단단하게. 그 단단함이 일생을 더 풍요롭게. 동국산업은 철의 생활의 편리함을 함께 녹입니다. 뛰어난 품질,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동국산업은 아름답고 안전하게
세상을 지탱하고 바꿉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철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50년 노하우를 통한 세계 최고의 냉연 특수강 전문 기업 동국산업. 오늘도 우리는 철강 신세계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국산업은 철의 강인함과 안전을 생각하는 따뜻함으로 언제나 우리 삶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국산업은 앞으로도 철의 영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기술 개발과 도전으로 새로운 기업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